차가운 위스키가 강태호의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형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이 지독한 술의 힘을 빌려야만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TK그룹의 냉혹한 CEO였지만 오늘 밤만큼은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한 명의 무력한 동생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을 향한 경멸과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술잔 너머로 VIP 룸의 인테리어를 손보고 있는 한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희미한 조명 아래 여자의 옆모습이 몇 년 전 그의 심장을 찢어놓고 떠나버린 옛 연인과 기묘하게 겹쳐 보였다. 형의 죽음 이후 그의 가장 약한 순간을 파고들었다가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찾아 떠나버렸던 여자. 술에 취한 그의 이성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지워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여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너 이제야 돌아온 건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그리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이서아는 갑자기 나타난 이 술 취한 남자의 행동에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녀는 오늘 밤 이바의 인테리어 마감 작업을 위해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을 뿐이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거 놓으세요. 그녀가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힘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테이블로 끌고 가 억지로 그녀의 손에 위스키 잔을 쥐어주었다. 마셔. 나를 버리고 떠난 벌이야.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서아가 저항하며 잔을 뿌리치려던 순간 그는 잔을 테이블 위로 내던지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지독한 슬픔이 뒤섞인 거친 키스로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서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모든 힘이 풀리며 남자의 몸이 그녀의 어깨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서아가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고 있을 때 바의 매니저가 달려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에게 사과했다. 그는 TK그룹의 총수인 강태호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길 수 없다고 했다. 엄청난 스캔들이 터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아에게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며 제발 그를 집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다. 서아의 모든 본능은 당장 이곳에서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괴물이 아닌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서 동질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결국 매니저의 황당한 부탁을 수락하고 말았다. 그녀는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거대한 남자의 몸을 그의 차에 태웠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 밤 단 하룻밤의 끔찍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화려한 금빛 세장이라는 이름에 그녀 자신의 운명을 제 손으로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빗줄기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질러 그녀의 차는 마침내 거대한 성처럼 보이는 펜트하우스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운명의 장소였다. 이서아는 낯선 소파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는 지난밤에 끔찍했던 기억을 애써 지워내며 조용히 이 낯선 공간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거대한 거실은 주인의 성격을 반영하듯 비싸고 세련되었지만 동시에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이 소파 위에 눕혀놓은 남자 강태호를 힐끗 쳐다보았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그는 더 이상 밤의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깊은 상처를 입고 지쳐 잠든 위험할 정도로 잘생긴 한 남자일 뿐이었다. 연민을 느낄 틈도 없었다. 그녀는 구두를 손에 든 채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이 막 현관문의 손잡이에 닿으려는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발을 묶었다. 어디 가는 거지? 강태우가 어느새 잠에서 깨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잔뜩 경계심이 서린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지난밤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술에 취한 혼란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이성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지난밤의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누구지? 당신? 어떻게 이 집에 들어온 거야? 서한은 당황하며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바의 매니저가 자신에게 그를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차마 그가 자신에게 저질렀던 폭력적인 키스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설명을 듣는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숙취로 깨질 듯이 아팠고 기억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 낯선 여자, 낡은 옷차림,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이 완벽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모든 것이 그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기묘하게 자극했다. 그것은 낯선 길고양이를 발견한 어린아이의 그것과도 같은 비논리적이고 강력한 소유욕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여자를 자신의 곁에 두어야만 한다는 강렬하고도 불합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가로막아 섰다. 그의 키는 그녀를 압도할 만큼 컸고 그의 몸에서는 위험한 지배자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못 믿겠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기억이 없는 이상 당신은 이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일 수도 혹은 경쟁사가 보낸 스파이일 수도 있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기서 뭘 했는지 내가 알아낼 때까지 당신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서한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절 가두겠다는 건가요? 이건 불법이에요. 납치라고요. 그녀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기를 가리키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 아르바이트생인 당신이 술에 취한 TK그룹의 총수를 집에 데려왔는데 이제 그가 당신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말이야. 과연 경찰이 누구의 이야기를 믿어줄까?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녀는 이 거대한 금빛 새장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그녀의 미약한 힘으로는 결코 이 남자의 권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불과 하룻밤 사이에 자유로운 가난에서 부유한 감옥으로 추락해버렸다. 원우의 행동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배신 이후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의 통제 밖에 있는 모든 것은 그에게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이 미스터리한 여자는 그의 편집증적인 방어 기제를 자극한 동시에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소유욕을 함께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포로를 향한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그는 부엌을 향해 턱짓을 했다. 커피 타. 그리고 머리 아픈데 먹을 것도 좀 찾아봐.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거대한 거실에 홀로 남겨진 서한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다.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순응하며 살아남을 것인가. 그녀의 끔찍하고도 기묘한 감금 생활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호의 펜트하우스에서의 감금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터라는 또 다른 전쟁터로 나갔고 오서하는 밤새도록 도시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이 거대한 유리 감옥 안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보안팀을 시켜 그녀가 건물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했다. 그녀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뒤로는 최고급 백화점의 스타일리스트와 직원들이 수십 개의 명품 옷과 구두, 보석이 담긴 상자들을 들고 따라 들어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던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더러운 옷들 당장 벗어버려. 내 집에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옷으로 갈아입혀. 그는 그녀를 자신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는 아름다운 인형 혹은 값비싼 전리품처럼 취급했다. 서한은 수치심을 느끼며 그들이 건네는 비현실적으로 비싼 옷들을 기계적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정체성은 지워지고
그가 원하는 새로운 인물이 그녀의 몸 위에 더 씌워지고 있었다. 모든 직원들이 돌아간 후 그는 그녀에게 이 집의 규칙을 설명했다. 첫째,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둘째, 내 허락 없이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다. 셋째,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그 대가로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제공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 군주의 오만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더 이상 공포에 질려 떨기만 하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받아쳤다. 만약 거절하면요? 그럼 굶기기라도 할 건가요? 그녀의 당돌한 반항에 테오의 눈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나를 시험하지 마. 며칠 후 그들의 위태로운 동거에 첫 번째 불청객이 찾아왔다. 바로 TK그룹의 절대 권력자이자 테오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사는 낯선 여자의 소문을 듣고 예고 없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는 서아의 천박한 출신을 경멸하는 눈으로 훑어보며 아들에게 당장 저 여자를 내쫓으라고 명령했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의 뒤를 이어 테오의 정량 약혼녀인 김유라가 도도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그녀 역시 서아를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테오 씨, 정신 차려요. 대체 어디서 이런 걸 주워온 거예요? 가족들의 공격 앞에서 테오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그는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차갑게 말했다. 제 손님입니다. 그리고 제 집에서는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반항에 강 회장은 분노했지만 섣불리 아들을 더 자극하지는 못했다. 집안의 권력 투쟁이 서아라는 존재를 기폭제로 하여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서아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이 집안의 썩어빠진 역학관계를 엿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절대 권력자처럼 보이는 강태우 역시 사실은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신음하는 또 다른 종류의 죄수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두려움은 기묘한 연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간 후 태오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 조각들을 서아는 말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 조용하고 담담한 행동에 태오는 순간 모든 분노를 잊고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서재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 잠시 후 서아가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들고 그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당신을 싫어하는군.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무언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야. 내 곁에 있어. 그의 명령은 더 이상 포로를 향한 감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맹을 향한 서툰 요청처럼 들렸다. 강태호의 곁에 머물게 되면서 오서아는 그의 또 다른 얼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낮 동안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었지만 밤이 되면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는 상처 입은 짐승과도 같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그의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잠결에 남자의 처절한 울부짖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형. 그 외침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그리움의 절규였다. 서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개인적인 공간을 엿보게 되었다. 방 안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미니멀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남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한 명은 앳된 모습의 태오였고 다른 한 명은 그와 꼭 닮았지만 훨씬 더 부드럽고 선한 인상의 남자였다. 침대 위에서 태오는 식은 땀으로 온몸을 적신 채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그녀를 가둔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끔찍한 기억의 감옥에 갇혀 홀로 고통받고 있는 가여운 한 남자일 뿐이었다.
서아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두려움은 이제 짙은 연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그가 출근한 후 그의 서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그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 옆 사진 속의 남자에 대해 알고 싶었다. 검색창에 강태호 형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10년 전의 낡은 신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TK그룹의 황태자 강태민,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TK그룹의 원래 후계자는 태호가 아닌 그의 형 강태민이었다. 그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따뜻하고 능력 있는 리더였다. 그리고 10년 전 비 오는 날 밤의 교통사고로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은 바로 그의 동생 강태호였다. 그는 가벼운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다. 서아는 이제야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형의 기일마다 술에 취해 자신을 파괴했던 이유, 그의 잔인함과 통제욕 뒤에 숨겨진 깊은 자기 혐오의 정체를 그는 지난 10년간 형을 죽게 만들었다는 끔찍한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스스로를 벌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의 악행은 사실 자신을 향한 끝없는 형벌이었다. 그는 스스로가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믿었기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밀어내고 스스로를 고립시켜왔던 것이다. 그녀는 그가 저지른 과오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지독한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밤 태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셔츠의 단추를 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과거의 유령과 싸우느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텅 빈 식탁 위에 그를 위해 준비된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아의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그를 위로했다. 식사 거르지 마세요. 당신의 형도 당신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형이라는 단어에 태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방 입구에 서 있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그의 모든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한 깊고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들킨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그 상처를 위로받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그녀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웠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리는 밤이었다. 지난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확인했다. 강태호는 더 이상 그녀를 감시해야 할 포로로 보지 않았고 오서아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해야 할 폭군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상처를 가진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두 사람이 되어 있었다. 태호가 출근한 후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은 서아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이 차갑고 거대한 유리성에 진짜 집의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음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펜트하우스의 주방은 최고급 기구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듯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생명의 온기를 피워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인터넷을 찾아보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 마늘과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10년 넘게 값비싼 향수와 외로움의 냄새만이 감돌던 그 공간을 따뜻한 사람의 냄새로 채워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연민과 그를 치유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음식에 담아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언제나 그를 맞이하던 차가운 침묵과 소독약 냄새 대신 그의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따뜻한 집밥의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기 때문이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이 아닌 낯선 시공간에 잘못 들어온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서투르게 식탁을 차리고 있는 서아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그 따뜻한 냄새와 그녀의 미소 앞에서 결국 자신의 모든 방어 기제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소박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먹어본 그 어떤 최고급 요리보다도 맛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로였고 치유였으며 그가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관심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회사에서의 힘든 일들에 대해 CEO로서가 아닌 그저 지친 한 명의 남자로서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조용히 그리고 깊이 이해하며 들어주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실수로 데려온 하룻밤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독한 악몽을 잠재워주고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그녀를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제 그녀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아 역시 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날카로운 선들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감사함과 연약함을 읽었다. 그녀의 연민과 동정심은 이제 한 남자를 향한 깊고 강렬한 애정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치유받고 있음을 느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서재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함께 음악을 들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과 함께 이전에는 없었던 부드러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그 한마디는 그들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탄이었다. 강태호와 오서아의 관계에는 조용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때로는 거실에서 말없이 음악을 들으며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태호의 거칠었던 세상은 서아라는 존재를 통해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어느 날 오후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이 울렸다. 서아가 무심코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차갑고 오만한 인상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바로 태호의 정략 약혼녀인 김유라였다. 그녀는 태호의 곁에 낯선 여자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유라는 서아를 밀치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녀는 집 안 곳곳에 묻어나는 서아의 소박한 생활의 흔적들을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서아를 향해 뱀처럼 독이 서린 목소리로 공격을 시작했다. 네가 바로 태호 씨가 길에서 주워왔다는 그 쓰레기니? 네 주제를 알아야지.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유라의 공격은 단순한 폭언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서아가 아끼던 작은 화분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그녀의 뺨을 향해 거칠게 손을 들어 올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태호가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평온했던 남자는 간대없고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에 휩싸인 TK그룹의 냉혹한 지배자가 서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유라의 손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낚아채 서아에게서 떼어냈다. 내 집에서 지금 무슨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듯이 차가웠다. 바로 그때 유라의 연락을 받고 뒤따라온 강 회장이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아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다. 태호, 당장 저 천박한 애를 내쫓지 못할까? 강 회장은 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아들과 그를 망치고 있는 여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태호에게 당장 서아를 내쫓고 유라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아들이 아닌 자신의 소유물을 향한 거역할 수 없는 주인의 명령이었다. 하지만 태우는 더 이상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는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겨 온몸으로 그녀를 보호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 여자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제부터 이 사람이니까요. 그는 유라를 향해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당신과의 약혼은 오늘부로 없던 걸로 하지. 내 집에서 내 사람에게 손을 댄 대가야.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아버님께서도 제가 선택한 사람을 존중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이 집에 오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강 회장과 유라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가 고작 저 보잘것없는 여자 하나를 위해 가문과의 전쟁과 거대한 사업적 동맹을 내던져버린 것이다. 태호는 더 이상 죽은 형의 그림자 아래에서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서 신음하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행복과 사랑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기로 결심한 한 명의 독립된 왕이었다. 결국 강 회장과 유라는 분노와 수치심 속에서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거실에는 태호와 서아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는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우느라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보였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세상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하는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보호자였고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군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굳건한 성벽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 회장과 김유라가 폭풍처럼 사라진 후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모든 세상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던 남자는 이제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지친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오서아는 그가 짊어져야 할 앞으로의 무게를 생각하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처음으로 그에게 먼저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그 평범하고 진심 어린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남은 방어벽마저 무너뜨렸다. 그는 그녀를 자신이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적 없었던 그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공간, 바로 그의 서재로 이끌었다. 서재는 죽은 그의 형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두 형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그의 형이 아끼던 낡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서재의 가장 중앙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형 강태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태호는 그 초상화 앞에 서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형이 자신에게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다. 언제나 자신을 아껴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던 유일한 가족. 그리고 10년 전 그날 밤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던 그 빗길 교통사고에 대해 그는 사고 이후 형을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과 살아남았다는 자기 혐오 속에서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형의 죽음 직후 그를 위로해 주었던 옛 연인의 배신은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가 세상에 대해 잔인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이유는 바로 다시는 그날 밤처럼 무력하게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오만함과 소유욕은 사실은 상처 입은 짐승의 필사적인 자기 방어 기제였던 것이다. 나는 당신을 처음에는 그 여자의 대용품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 내 통제하에 둘 수 있는 아름다운 인형.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인형이 아니었어. 당신의 그 꺾이지 않는 눈빛, 당신의 그 따뜻함이 내 감옥 안으로 들어와 나를 흔들어 깨웠어. 나는 이제 당신을 볼 때 다른 누구도 보지 않아. 오직 오서아 당신만을 봐. 그의 절절한 고백은 서아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폭군이 아닌 길 잃은 소년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그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첫날 밤의 거칠고 분노에 찬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상처와 약점을 드러낸 한 남자가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에게 바치는 경건하고도 애틋한 입맞춤이었다. 치유의 키스였다. 두 사람은 죽은 형의 초상화 아래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았다. 감금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사랑과 이해라는 이름의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으니까. 강태호의 반란은 아버지인 강 회장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정략 결혼이 무산되면서 그룹의 중요한 사업적 동맹 하나가 깨져버렸고 그 모든 책임은 태호에게 있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아들에게 복종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가르쳐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업 전쟁에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그룹 내부의 자신의 충신들을 움직여 태호를 겨냥한 완벽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후 언론에 TK그룹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이 터져나왔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조작된 증거들은 모두 그 비자금의 주인이 바로 CEO인 강태호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태호는 순식간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부도덕한 CEO로 전락했다. 강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아들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경영 일선에서 강제로 끌어내렸다. 태호는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의 더 거대한 감옥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다. 그는 법적인 싸움을 준비하며 외부와 단절된 채 펜트하우스에 머물렀다. 오서아는 무력감에 빠져있는 그를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위로자가 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강 회장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태호의 충직한 비서인 최 비서에게 도움을 청했다. 최 비서는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자신의 주인을 향한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과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그녀의 강인한 모습을 보고 마침내 그녀를 신뢰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다시 한번 시작되었다. 서아는 이 모든 비극의 뿌리가 바로 10년 전의 그 교통사고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그 사고의 진실을 다시 파헤쳐달라고 부탁했다. 최 비서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경찰 기록 보관소에 먼지 쌓인 서류들부터 당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끔찍한 진실의 조각을 발견했다. 사고를 일으켰던 음주운전자는 사고 직전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있었다. 그런데 사고 바로 전날 그의 모든 빚이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를 통해 깨끗하게 청산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는 바로 강태호의 아버지 강 회장이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날 밤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던 재능 있는 큰아들을 후계 구도에서 제거하고 더 다루기 쉬운 작은아들 태호를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한 강 회장의 잔인하고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는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제국을 완성하려 했던 괴물이었다. 최 비서의 보고를 받은 서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집안의 비극은 태호의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탐욕에서 비롯된 끔찍한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그녀는 이제 TK그룹의 가장 거대하고 추악한 비밀을 손에 쥐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할 수 없었다. 이 진실은 강 회장을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태호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기도 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의 형을 죽인 살인자였다는 진실을 그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서아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녀는 죽은 자를 위한 정의와
살아있는 자를 위한 사랑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녀의 손에 태호의 운명이 그리고 TK그룹의 운명이 들려 있었다. 오서아는 며칠 동안 지옥과도 같은 고민의 시간에 갇혀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는 강 회장이라는 괴물을 심판할 수 있는 정의의 칼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강태호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비정한 독이기도 했다. 진실을 밝히면 태호는 아버지가 형을 죽인 살인자라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가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는 괴로워하는 태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횡령 혐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밤낮 없이 변호사들과 회의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보다 아버지에게 맞서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깊은 피로감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10년 전 사고의 진정한 범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서아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거짓된 평화 위에서 위태로운 사랑을 이어갈 수는 없었다. 그를 진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를 끔찍한 죄책감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어야만 했다. 그녀는 그의 강인함을, 그가 이 진실을 마주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어렵고도 위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를 그의 형 강태민의 초상화 앞에 세웠다. 그리고 그녀는 탐정처럼 최 비서와 함께 발견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그의 앞에 늘어놓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 음주 운전자의 갚아진 빚, 그리고 사고 직후 강 회장의 의심스러운 행적들까지. 태호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부정했다. 아니야, 아버지는 괴물이지만 설마 형을,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아가 내미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논리적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사고 직전 강 회장이 사고를 사주했던 청부업자와 통화했던 복원된 녹음 파일이었다. 너무 큰 상처는 입히지 마. 그냥 한동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만. 파일 속에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잔인한 명령이 서재 안을 차갑게 울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태호의 세상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났다. 그를 지난 10년간 지배해왔던 끔찍한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이었다는 진실. 그는 자신이 희생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진짜 가해자는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그 끔찍한 깨달음의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10년간 묵혀왔던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자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갑고 순수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집행해야 할 왕이었다. 서아는 그 모든 격정의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말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그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그의 짐을 기꺼이 함께 나누어 짊어졌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태호는 증거 파일이 담긴 USB를 손에 쥐었다. 그는 자신의 형의 초상화를 그리고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서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 형을 빼앗아갔고 내 인생을 훔쳤어. 그리고 이제 당신까지 빼앗으려 했지.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두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위해 함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실이 담긴 USB는 강태호의 손에서 아버지의 제국을 향한 심판의 망치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오서아와 함께 TK그룹의 심장부, 강 회장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섰다. 그는 자신의 형, 강태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만 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10년 전의 진실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한 잔인하고 이기적인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대한 집무실 안을 차갑게 울렸다. 강 회장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태민이는 약해 빠졌어. 그놈이 그룹을 물려받았다면 지금의 TK는 없었을 거다. 내가 한 모든 것은 이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였어. 그의 끔찍한 자기 합리화 앞에서 태호는 마지막 남았던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연민마저도 지워버렸다. 강 회장은 아들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이 모든 진실을 덮어주면 그룹의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겠다고. 하지만 만약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면 그를 파멸시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태호에게 그 제국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저는 그 의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태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저는 형의 정의를 원하고 그리고 나의 자유를 원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긴 후였다. 그는 자신의 왕좌와 재산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의 굴레를 모두 제 손으로 버린 것이다. 그는 복수가 아닌 정의와 자유를 선택했다. 몇 달 후 세상은 TK그룹 강 회장의 추악한 범죄 사실에 발칵 뒤집혔다. 강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TK그룹의 신화는 막을 내렸다. 강태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대가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1년 후 어느 조용한 바닷가 마을. 더 이상 값비싼 수트를 입지 않은 평범한 옷차림의 강태호가 작은 목공소에서 땀을 흘리며 가구를 만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과 고통이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장인의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만이 남아 있었다. 오서아는 이제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열어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모두 잃었지만 그 대가로 서로의 사랑과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얻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버린 것.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펜트하우스는 감옥이었어. 하지만 지금 여기는 집이야. 나는 단 한순간도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어.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과거의 모든 유령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맑고 깊었다. 나는 제국을 잃었지만 나의 세상을 얻었어.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죄책감과 불안은 이름의 감옥에 갇혀있던 남자는 사랑과 정의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찾은 것이다. 하룻밤의 실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마침내 가장 완벽하고 의미 있는 해피엔딩을 맞이했다.